단밤 이렇게 먹고 당뇨 혈당 싹 다 잡았어요.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리는 간식으로 단밤을 빼놓을 수 없죠. 그만큼 밤은 우리계에 인기가 많은 먹거리인데요. 밤은 단순 간식으로 취급하기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도 잘 알고 드셔야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밤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밤의 효능, 그리고 밤을 쉽게 까는 방법까지 밤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달달한 밤은 의외로 당뇨를 예방하는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당뇨가 발병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혈당으로 인해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가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혈당 조절이 필수적이죠. 혈당 조절을 위해 밤을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밤 10개를 드셔도 괜찮지만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5개 이하로 드시기 바랍니다. 밤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효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예방하며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밤은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좋은데요. 밤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밤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 위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은 배탈이 났을 때 약으로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밤에 속껍질을 차로 드시게 되면 평소 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밤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 생산을 도와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젖산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고 근육통을 발생시키는데요. 비타민 B가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의 통증까지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 B는 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이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답니다. 혹시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년 이후가 되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영양제를 드시게 되죠. 밤을 드시게 되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립토판, 레시틴,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의 별명이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의 효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행복감이 높아지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의 하나로서 뇌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에도 밤은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죠. 다만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밤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칼륨의 섭취는 약해진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밤이 다 좋은데 까는 게 쉽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밤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밤에는 흙먼지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은 밤에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칼집을 내실 때는 칼을 이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찜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찜기에 담아주시고요. 끓기 시작하고 2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찬물에 밤을 넣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밤의 속껍질과 겉껍질이 분리가 되어 밤을 쉽게 깔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식었으니 한번 까볼까요? 엥? 잘 안 까지네요. 잘 안 까지는 밤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까지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던데 왜 나는 안 될까? 고민만 하고 계셨죠? 왜 안 되는 건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삶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밤의 품종 때문입니다. 밤은 보통 3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약단밤, 대보밤, 옥광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잘 까지는 밤이 바로 약단밤입니다. 다른 밤들은 아무리 잘 삶고 굽고 해도 속껍질까지 한 번에 까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단밤으로 삶아서 까는 것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밤은 칼집이 있는 약단밤입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물에 씻어주시고요. 씻은 밤은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물에 불린 밤을 찜기에 20분 정도 쪄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뜸 들이기가 끝나면 찬물에 밤을 식혀줍니다. 다 식은 밤은 물에서 건져주시고요. 이제 손으로 밤을 까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때요? 잘 까지죠? 다른 밤도 해보면 깔끔하게 잘 까집니다. 어때요? 맛있게 생겼죠?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군밤 비슷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밤을 물에 불리지는 않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밤 어때요? 벌써 벌어진 밤들이 보이죠?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잘 식은 밤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밤 까는 재미까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너무 잘 까지죠?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이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지금부터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도 많이 올라오는 오이가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랍니다. 이뿐만 아니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드실 수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따로 먹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위암인데요.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이를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우리 몸에 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 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 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 장내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를 드셔야 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 오이팩을 하잖아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배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란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넣는 대파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대파는 우리가 먹는 요리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채소로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좋은 식재료인데요. 버릴 것이 없는 만큼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으며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식품도 있고 함께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식품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3가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 2가지,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 다양한 육수,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 은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맛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오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라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이랍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란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 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대파를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1스푼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1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 육수를 만드실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리신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뛰어납니다. 이런 대파 뿌리는 채소,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대파 뿌리를 먹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 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질러롤 쇼가올, 페노로암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생강을 먼저 물에 넣고 끓여줍니다. 처음에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 후 대파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을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셔도 좋고요.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겨울무는 동삼, 겨울의 산삼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무를 말린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좋게 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를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당뇨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의 식감도 좋고 입맛도 좋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이 움츠러들고 피로감이 쌓여 만성 피로로 항상 몸이 지쳐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 대파 두부 조림 알려드릴게요.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하면 생각나는 과일 있으신가요? 아마도 사과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대파의 줄기에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무려 5배 이상 함유되어 있답니다. 바로 이 대파의 줄기 부분에 많은 비타민C는 피로의 원인인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대파 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 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 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고 더 이상 몸 움츠리지 마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백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버섯키토산은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은 깨지고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잘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족인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능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시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 볶음 요리 같은 것 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옥살산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과 신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방어 물질인데 감자에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는데요. 설탕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병을 넘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 상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액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가공 과정과 각종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입니다.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라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답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어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입니다.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문제는 바로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토마토의 얇은 막을 씌워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준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 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마무리될 때쯤에 접시에 옮겨 놓았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달달한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를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는 가장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서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을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 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들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는데요. 왼쪽 아래 버튼을 지금 바로 누르셔서 해남 자색고구마 구매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g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남 꿀고구마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누르셔서 구매해 주시고 문의 관련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고요.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 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